절대 꺾이지 않을 것만 같은 대형마트의 전성기를 깨고 판을 뒤흔든 코스트코. 코스트코 회장이 한국 매출이 너무 좋아서 한국 생각만 하면 눈물이 난다고 말했을 정도로 코스트코 코리아의 성장은 가파른데요. 매출은 한국 1위 대형마트인 이마트의 5분의 1 수준이지만 영업이익은 5배, 그야말로 초대박을 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를 갈고 나온 곳이 하나 있으니 바로 이마트 트레이더스입니다. 2010년 정용진 회장은 한 인터뷰에서 코스트코로 간 고객들을 어떻게 다시 끌어들이느냐를 놓고 고민을 많이 하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는데요. 그 결과물로 내놓은 이마트 트레이더스. 최근 많은 기사에서 코스트코의 대항마라 불리고 있습니다. 아니, 아무리 그래도 코스트코 대항마까지 올라왔다고? 불과 2023년까지만 해도 트레이더스는 3년간 역성장의 늪에 빠져 있었는데요. 하지만 다음해 영업이익과 매출액이 급상승하고요. 올해 상반기까지 매출 1조 8,670억 원, 영업이익 732억 원을 기록하며 쭉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기대되는데요. 이 성장 뒤엔 이마트의 눈물 나는 체질 개선이 있었는데요. 같은 계열사인 유통업체 이마트, 트레이더스, 노브랜드, 에브리데이가 모두 함께 매입하고 발주하는 시스템을 갖춰 운영비를 확 절약했습니다. 여기에 더해 고물가 탓에 차라리 대용량으로 사도 가성비로 가자 하는 소비자들이 점점 늘면서요. 찾는 사람도 훨씬 많아진 거죠. 또 트레이더스가 초기부터 유지해온 운영 정책도 확 힘을 실어줍니다. 이마트 트레이더스는 코스트코와는 성격이 다른 매장이라는 거죠. 처음부터 회비를 받는 길을 안 갔던 거죠. 그래서 진입장벽이 없이 누구나 들어갈 수 있어요. 코스트코는 고품질의 상품과 싼 가격으로 인기가 높지만 연회비를 내야 하는 데다 결제카드사도 제한돼 있어서 다소 진입장벽이 높은데요. 이마트 트레이더스는 이런 제한들을 싹 없앤 거죠.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사실 또 다른 국내 유통업계 대장 롯데도 비슷한 시기 빅마켓이라는 이름의 창고형 매장을 유료형으로 시작했거든요. 회원제, 카드 제한 등 코스트코의 운영 정책을 똑같이 따라했지만 오히려 이 정책이 발목을 잡았습니다. 롯데 같은 경우는 코스트코 회원제 모델을 복제하려고 했는데 구조적인 기반을 제대로 복제를 못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PB 경쟁력도 굉장히 약했고 기존 롯데마트를 개조한 매장들이 많아서 공간 효율이라든지 창고형의 핵심 포맷이 제대로 구현이 되지 않아서 실패한 케이스라고 볼 수가 있고, 사실 코스트코는 전 세계를 대상으로 유통하는 엄청나게 큰 마트잖아요. 이들이 가진 신뢰도나 비용 절감 같은 탄탄한 유통구조는 국내 기업이 단기간에 따라하기 어려운 수준인 건데요. 코스트코가 떡하니 있는데 비슷한 회원제 요금을 내고 이용하기엔 가격 경쟁력이나 품질, 상품 구색이 역부족이었던 거죠. 결국 롯데 빅마켓은 2020년 유료 회원제를 없앴고요. 2년 뒤 리브랜딩을 통해 롯데마트 맥스로 이름을 바꾸고 야심차게 새 출발을 했지만 맥스는 일반 매장을 리모델링한 후 출점한 형태거든요. 따라서 일반적인 창고형 매장을 표방하기에는 뚜렷한 한계가 있었고요. 거기에 창고형 마트다운 PB 상품의 부재로 현재 전국 매장 개수가 6곳에 불과한 상황입니다. 또 홈플러스도 역시 창고형 마트에 남들보다 늦게 뛰어들었다가 기존 홈플러스와 크게 다르지 않다는 비판과 경영 악화 등으로 빠르게 철수했죠. 그러니까 트레이더스는 코스트코 말고 대용량으로 사고 싶긴 한데 어디 갈 데 없나 싶을 때 딱 가기 좋은 매장이 된 거고요. 국내 기업이라는 장점을 살려 본격 코스트코와 차별화를 꾀하기 시작합니다. 대용량 중심의 T 스탠다드, 초저가 전략의 노브랜드, 간편 가정식으로 인기인 피코크 등 다양한 PB 브랜드를 앞세워 선택의 폭을 넓혔고요. 특히 촘촘한 국내 유통망을 활용해 과일이나 채소, 야채 등 신선식품을 주무기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국내 로컬 마잉의 형태다 보니까 식품 분야에 있어서 직접 수급을 해서 판매를 할 수 있는 네트워크 자체가 코스트코보다는 강력하다라고 보여지고 있어요. 코스트코는 규모의 경제 중심이라면 트레이더스는 다양성 중심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트레이더스는 국내 브랜드와 유통망이라는 강점을 살려 한국형 창고형 매장의 길을 열고 있지만 아직 해결해야 할 숙제도 있습니다. 창고형 매장의 고객들이 찾는 이유는 대용량, 품질, 그리고 그에 걸맞는 가성비잖아요. 물건을 팔지 않아도 연회비로 매달 수익이 생기는 코스트코는 그 돈으로 높은 품질과 합리적인 가격을 보장하지만 그에 비해 트레이더스는 고정 수익이 없어 더 싼 가격에 좋은 제품을 제공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데요. 글로벌 소싱이라는 구조적으로 넘을 수 없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코스트코를 그대로 따라할 수가 없어요. 이마트에서는 없는데 트레이더스가 하면 있다. 그런 제품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는 게 앞으로의 숙제라고 볼 수 있죠. 본격적으로 확장 속도를 높여가며 트레이더스에 본격 베팅하고 있는 이마트, 그리고 아직 미약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맥스를 리브랜딩에 선보인 롯데. 대형마트뿐만 아니라 편의점까지 위협받고 있는 유통업계에 창고형 매장이 돌파구가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원하는 곳 지식 검색이 찾아준다. 세상의 모든 지식을 다 알려준다는 슬로건으로 한국 검색 사이트 점유율 1위를 굳건히 지켜온 네이버. 넘사벽 경쟁사 다음, 야후가 있었음에도 검색 키워드 하나만 입력하면 일반 문서부터 뉴스까지 한 번에 보여주는 통합 검색에 힘을 쏟으며 성장했고요. 특히 그때 수동 챗GPT였던 지식인 서비스를 시작하며 검색 강자로 자리를 유지해 네이버는 몇십 년간 포털 점유율 1위를 꿰차고 있는데요. 그런데 네이버는 요즘 내가 원하는 단순 검색이 안 나와. 1차는 구글, 다음으로 네이버 씀, 광고밖에 없음. 최근 들어 본업인 검색에서 불편함을 느끼는 이용자들이 많아졌고요. 실제로 검색 시장 점유율도 구글이 점점 치고 올라오는 모양새라 이거 괜찮은 거 맞아 싶은데 네이버의 사정은 좀 달라 보입니다. 올해 3분기 사상 첫 매출 3조 원을 돌파한 건데요. 본업으로 비판받고 있는 네이버가 어떻게 사상 최대 매출을 찍을 수 있었던 걸까요? 네이버가 국내 검색 시장 점유율 1등을 아슬아슬하게 버티고 있는 건 하루 이틀 일이 아닙니다. 2010년대 높게는 80%대까지 올라갔던 점유율이 2020년대 들어 50%대를 간신히 유지하는 모양이거든요. 사람들이 포털을 많이 안 쓰면 당연히 버는 돈도 줄어들 텐데 네이버의 매출은 오히려 점점 늘어나고 있잖아요. 이거 어떻게 된 일이지? 싶은데 이런 상황이 올 걸 예상하기라도 했던 걸까요? 네이버는 진작 검색에만 의존하지 않는 구조를 만들어왔다고 하는데요. 네이버는 전 세계 1등은 안 되더라도 반드시 한국 시장은 지켜야 된다라는 게 확고하거든요. 네이버의 정체성은 검색이지만 그 자체로 머물지 않고 커머스, 핀테크, 컨텐츠 분야로 사업을 확장하면서 이용자의 일상에 스며들어야 된다. 그게 이제 네이버의 전략입니다. 우리 생각해보면 지도, 예약, 부동산, 쇼핑, 결제까지 네이버로 전부 처리할 수 있잖아요. 생활정보를 얻고 결제까지 하는 모든 과정에 네이버는 판을 깔아둔 거고요. 이 중에서도 특히 최근 네이버의 매출 성장에 큰 도움을 준 건 바로 쇼핑이라는데요. 작년도 네이버의 매출액을 보면 검색 광고로 4조 원 가까이 벌었고 커머스로 3조 원 가까이 벌었습니다. 즉 검색 광고와 커머스에서 매출의 64%가 발생했습니다. 실제로 온라인 쇼핑 전체로 봐도 점유율이 쿠팡을 추격할 만큼 다른 경쟁사와 격차를 벌리고 있고요. 이런 성장세에 맞춰 네이버는 올해 초 쇼핑 어플을 따로 출시하거나 내년 초 1시간 만에 이용자들이 택배를 받아볼 수 있도록 하겠다며 파격적으로 쇼핑 서비스에 힘을 주고 있는데요. 사실 한국인이라면 네이버 아이디 하나쯤 갖고 있으니까 접근하기 쉬운 건 물론이고요. 보기 편한 최저가 비교로 많은 사람들이 네이버 쇼핑을 이용하게 했던 건 맞는데 이걸로 돈을 이렇게나 많이 벌었다고요? 예전에는 플랫폼 서비스라는 것이 체류 시간을 넓히면 광고를 붙여서 수익을 받았다면 지금은 직접적으로 거래가 발생하는 곳으로 뛰어들어서 1%의 수수료 혹은 입점한 판매자로부터의 수수료 혹은 거기에 광고주로부터의 수수료 즉 매출이 발생하는 바로 그 지점에 네이버가 들어가 있는 거라서 네이버 성장을 견인한 건 쇼핑뿐만이 아닙니다. 바로 요 네이버페이도 한몫했는데요. 초기에는 네이버 안에서만 주로 사용되던 게 사용처를 확 넓히며 간편결제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확보해 나갔고요. 카카오페이, 포스페이를 가볍게 제치고 간편결제 서비스 1위를 유지 중인데요. 네이버는 더 이상 커머스 기업이 아니라 핀테크 기업이라고도 할 수 있거든요. 신용카드 회사에서 취하던 약 1% 미만의 수수료를 네이버가 취하게 된 거죠. 글로벌 사용자들이 네이버 페이를 쓰기 시작하면 수익이 4천억, 5천억이 되는 거거든요. 쇼핑, 페이 등으로 쭉쭉 성장세를 보인 네이버. 아니 그럼 이제 검색은 뒷전이고 다른 걸로 사업을 확장하려는 건가 싶은데 최근 한 공개석상에서 김범준 네이버 최고 운영 책임자가 한 말을 보면요. 앞으로는 고객이 원하는 것을 수행해 줄 수 있는 에이전트 서비스로서 자사의 정체성을 바꾸겠다고 밝혔거든요. 그러니까 AI에 초점을 더 두고 네이버의 정체성을 완전 개편하겠다는 포부를 보인 거고요. 실제로 AI의 두뇌가 되는 GPU도 엔비디아에게 6만 장이나 공급받겠다는 소식도 전해졌는데요. 어쨌든 AI는 데이터가 있어야 되는데 네이버가 압도적으로 많이 확보한 상황에서 AI 기술을 더하면 앞으로 더 성장할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하는 것이죠, 시장에서도. 실제로 네이버는 LLM 개발을 세계에서 세 번째로 시작한 AI에 나름 노련한 기업이기도 하고요. 우리나라에서 AI 선두를 달리고 있는 것도 맞지만 한계점도 분명 존재합니다. 네이버 입장에서는 이 사람이 무슨 검색을 하고 있으니까 어떤 상품이나 서비스에 관심이 있겠구나라고 하는 거를 스폰서 링크를 통해 비즈니스가 이루어지면 일부 커미션을 받는 모델인데 애시당초 생성 AI 창에 가서 검색을 해버리면 네이버 입장에서는 그게 좀 어려운 거죠. 또 10대 사용자들은 네이버나 구글보다 유튜브나 인스타, 틱톡 등에서 검색을 하는 경우도 많잖아요. 이런 다음 세대 이용자들을 어떻게 포섭하는지도 네이버의
네이버의 큰 숙제라는데요. 앞으로 10년은 괜찮을 것 같은데 네이버가 20, 30대 분들은 네이버를 생활 밀착형으로 하고 자란 세대지만 미래 세대가 어딘가를 검색하고 방문하고 예약할 때 네이버를 안 쓸 가능성이 있거든요. 지금 10대, 20대들이 어떤 플랫폼에서 정보를 얻고 커머스 결제를 하고 예약을 하고 시간을 보내는가에 대해서는 네이버가 끊임없이 고민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때 한국인 모두의 챗GPT로 사용되었던 포탈 네이버. 최근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 운영사인 두 나무와 손을 잡으며 검색 엔진에서 이제는 쇼핑, AI, 결제, 디지털 자산까지 포괄하는 초대형 플랫폼으로 성장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요. 네이버의 이런 변화, 성공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샤넬, 디올, 에르메스 모두 프랑스를 대표하는 명품 브랜드죠. 그런 프랑스에서 요즘 뜻밖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프랑스 소비자들을 사로잡은 새로운 브랜드가 나타난 건데요. 바로 중국 저가 패션 업체 쉬인입니다. 지난 5일 프랑스 수도 파리의 한 유명 백화점에 중국 패션 업체 쉬인이 문을 열었습니다. 세계 첫 상설 매장으로 개장 첫날 백화점이 문 열기 몇 시간 전부터 줄을 서는 오픈런이 벌어졌습니다. Ça fait 2 heures que je fais la queue et j'attendrai l'ouverture de Chine. Mais ce sont mes petits-fils parce qu'ils ont l'habitude de commander les habits à chaîne. 파리 시민들은 진열된 옷을 둘러보며 다양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가격이 저렴하다는 의견이 있는가 하면 예상보다 비싸다며 아쉬움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35 euros. They put already a discount, which is very nice. Pas grande, enfin c'était très beaucoup de transferts plus ou moins. C'est plutôt dans les 10 euros, donc c'est assez surprenant. 하지만 인파로 북적이는 매장 안과 달리 바깥 분위기는 전혀 달랐습니다. 쉬인이 노동자들을 착취해 옷을 만들고 그 과정에서 환경오염까지 초래한다며 입점에 반대하는 시위가 열린 건데요. 무장경찰까지 출동한 가운데 일부는 영업방해를 했다는 이유로 끌려나가기도 했습니다. qui détruisent les emplois, la planète, la santé des Français aussi. On n'en parle pas assez, mais tout ce qui se retrouve dans ces tissus-là, parce que mal fabriqués, impacte la santé des Français. 이날 아동 인권 단체도 움직였습니다. 최근 쉬인 프랑스 사이트에서 어린이를 연상시키는 성인용 인형을 판매한 사실이 적발됐기 때문입니다. Chine, c'est la culture de la pédocriminalité, et donc on devrait laisser faire ça dans la plus grande enseigne au cœur de Paris, mais quelle honte, une honte internationale. 비판 여론이 높아지자 프랑스 당국은 파리로 발송된 쉬인 소포 20만 개를 전부 열어 확인하는 초강수를 뒀습니다. 저질, 짝퉁 상품까지 모두 잡아내 철퇴를 내리겠다는 의지로 해석됩니다. Ces produits-là ne sont pas du tout contrôlés. C'est des produits dangereux, toxiques, dangereux pour la santé. 그런데 프랑스가 쉬인을 때리는 진짜 이유는 따로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쉬인은 이미 세계 최대 패스트 패션 기업 중 하나로 성장했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을 거치며 지난 6년간 매출이 10배 이상 급증했고 세계적인 패스트 패션 기업 자라와 H&M마저 제쳤습니다. 쉬인의 가장 큰 경쟁력은 경쟁사를 압도하는 가격입니다. 쉬인 의류의 개당 평균 가격은 우리 돈 약 15,000원 수준, 원피스나 청바지도 만원대에 구매가 가능하고 상의 탑 같은 건 단돈 2,000원에도 살 수 있습니다. 그것도 막 유행을 타기 시작한 디자인이 넘쳐납니다. 쉬인은 단 25일이면 신제품 기획부터 생산, 판매까지 가능한데 이러한 초고속 생산력과 초저가 전략으로 유럽 소비자들까지 사로잡았습니다. 현재 쉬인의 유럽 월간 이용자 수는 약 1억 4천만 명, 그중 프랑스가 약 2,700만 명으로 유럽 국가 중 가장 많습니다. 외신들은 쉬인에 대한 프랑스 사회의 반감이 이 같은 위기감에서 비롯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쉬인이 초저가 공세로 시장을 빠르게 장악해 결국 패션과 유통 등 프랑스 산업 전반을 뿌리째 흔들 수 있다고 우려하는 겁니다. 실제로 지난해 쉬인 등 중국계 초저가 쇼핑몰을 통해 유럽에 들어온 직구 소포는 무려 46억 개. 개당 수천 원, 수만 원짜리 값싼 물건들이 쏟아지면서 골목 상권 등 유럽의 지역 경제가 위협받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Depuis plusieurs années, notre pays assiste impuissant à la montée d'un géant sans foi, sans loi, qui piétine l'intégralité des règles de notre commerce. 현지 패션업계도 쉬인이 특히 파리 중심부 170년 전통의 백화점에 입점한 것에 대해 강한 불만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쉬인이 샤넬이 될 수 없는데 이런 격에 맞지 않는 브랜드를 들인 건 파리 패션계에 대한 모욕이나 다름없다는 겁니다. Vraiment des choses qu'on ne peut pas entendre pour nous. Ça a été la goutte d'eau qui a fait déborder le vase et on a décidé immédiatement de partir. 하지만 스페인 자라나 스웨덴 H&M 같은 유럽의 다른 패스트 패션 업체는 내버려두고 왜 중국 브랜드 쉬인만 문제 삼느냐는 비판도 나옵니다. Pour Zara, pour H&M, ils achetaient aussi en Chine. Si ils produisent la même chose dans la même usine, pourquoi du coup ils disent 더구나 5,500조 원이라는 빚더미에 앉은 프랑스의 어려운 경제 상황을 고려하면 값싼 옷을 파는 쉬인이 오히려 소비자들
소비자들에게 현실적 대안이 되고 있다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Galère à boucler les fins de mois et avoir de la nourriture dans le frigo, bah oui, je suis désolée, on peut pas aller chez Zara acheter les nouvelles collections, donc je peux comprendre qu'on puisse se tourner vers ce genre de marque. 쉬인은 불법 상품 판매 논란 이후 프랑스 당국의 조치에 전면 협력하겠다며 몸을 낮췄지만 프랑스 내무부는 쉬인이 반복적으로 규정을 위반해 공공질서를 해치고 있다며 파리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는데요. 올해만 3차례 허위 과장 광고 등을 이유로 우리 돈 3천억 원대 과징금을 맞은 쉬인. 프랑스 당국의 제재 칼끝이 또다시 쉬인을 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 음악 들을 때 어떤 음악 스트리밍 서비스 쓰세요? 멜론? 유튜브 뮤직? 아니면 스포티파이? 최근 국내 음원 서비스 1위를 꽉 붙잡고 있던 멜론이 2년 전 1위 자리를 내준 것에서 모자라 이젠 여기서 더 추락하고 있다고 합니다. 멜론을 곤두박질치게 만든 음원 서비스, 유튜브를 등에 업은 유튜브 뮤직입니다. 21년부터 무서운 성장세를 보이더니 22년 처음 멜론을 추월했습니다. 올 4월 기준 유튜브 뮤직은 약 1,000만 명에 가까운 월간 사용자 수를 보이며 멜론에 비해 약 1.6배 많은 수치를 기록했고요. 시장 점유율은 4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튜브 사실 보지 않는 사람이 없는데 그걸 돈을 내고 구독을 하면 음악 서비스와 광고 없는 서비스를 같이 볼 수 있다는 게 사실 굉장히 큰 장점인 것 같고, 유튜브에는 정말 다양한 플레이리스트가 있고 또 유튜브 뮤직에서 제공하는 음원뿐만 아니라 그 동영상으로 된 서비스도 유튜브 뮤직에서 사실 같이 들을 수가 있다 보니까 훨씬 더 다양한 음원을 즐길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유튜브 프리미엄은 만원대 가격에 광고 없이 유튜브를 보고 거기에 유튜브 뮤직까지 포함된 구조인데요. 국내 음원 서비스는 1,900원, 유튜브 프리미엄은 14,900원으로 4,000원 정도 더 비싸지만 이용자 입장에서는 어차피 유튜브 보는데 요금제 하나로 음악까지 해결되니까 편리한 거죠. 게다가 요즘 유튜브에 음악 관련한 영상들 참 많아졌잖아요. 좋아하는 가수의 명곡들을 모아둔 플레이리스트나 계절이나 특정 테마를 정한 플레이리스트까지 다양하고요. 여기에 정식 음원으로 발매되지 않은 곡이나 각종 커버곡들까지 모두 유튜브 뮤직으로 들을 수 있으니 유튜브와 연결됐다는 메리트를 확실히 느낄 수 있는 거죠. 멜론만 위기냐고요? 사실 토종 음악 스트리밍 서비스 전체가 위기입니다. 저 아래에선 글로벌 1위 음원 플랫폼 스포티파이가 지니뮤직과 플로를 제치고 이용자 수 3위로 올라와 멜론을 바짝 추격하고 있거든요. 스포티파이는 작년 10월 광고를 들으면 무료로 음원을 재생할 수 있는 요금제를 내놓으면서 이용자를 빠르게 늘렸는데요. 여기에 스포티파이의 최대 강점, 내가 자주 듣는 곡을 분석해서 비슷한 음악을 추천해주는 음악 추천 서비스도 이용자 수 증가에 한몫했습니다. 사람들이 예전처럼 정식으로 발매된 음원만 찾는 게 아니라 알고리즘을 통해서 추천된 음악도 듣고, 정식으로 발매되지 않았지만 공개되고 있는 뭐 라이브 음원이라던가 미공개 트랙 같은 것도 굉장히 관심을 가질 텐데, 국내 음원 서비스들을 사실 그런 음원들을 제공하고 있지 않거든요. 바뀌고 있는 음악 감상 환경을 적극적으로 수용하지를 못한 채 이제 과거의 방식으로 서비스를 하다 보니까 글로벌 플랫폼에 대해서 경쟁력이 좀 약해진 것 같습니다. 이런 해외 음원 플랫폼의 강세가 멜론 이용자 수 하락의 주된 원인으로 꼽히긴 하지만요. 그 이전부터 멜론이 계속해서 민심을 잃어온 탓도 크다고 합니다. 멜론은 시장 초반에 실물 음반에서 디지털 음원으로 넘어가던 흐름을 제대로 타면서 한국 음원 시장을 이끌기도 했잖아요. SKT에서 출시한 플랫폼이다 보니 통신사 결합 요금제로 가격 경쟁력도 있었고 탑백 차트는 당시 음악 인기의 기준 같은 존재였죠. 그러다 보니 좋아하는 가수를 1위에 올리려고 스트리밍을 돌리는 팬들도 많아졌고요. 이 흐름을 타고 우리나라 1위 플랫폼으로 거듭날 수 있던 건데, 아이러니하게 멜론의 상징과도 같던 탑백 차트가 멜론의 발목을 잡았다고 합니다. 2010년대 중반부터 멜론 차트 왜곡과 음원 사재기 논란이 꾸준히 제기되다 2018년에 들어서면서 대중적으로 크게 터졌고요. 멜론도 논란을 해소하려 여러 정책을 내놨지만 체감 만족도는 낮았습니다. 여기에 일부 인기 가수 팬들의 스트리밍 총공으로 차트 순위와 실제 인기 사이 괴리가 생겨 신뢰도가 떨어졌다는 지적도 많은 게 사실이죠. 또 사소하지만 멜론을 이용하는 고객이라면 느꼈던 불편함들도 누적됐다는 의견이 많은데요. 제가 MVIP였어요. 근데 딱히 MVP라고 해서 주어지는 혜택이 많지가 않아요. 그 사용하다가 해지하면 다른 사람들은 3개월간 100원으로 사용한다더라 이런 말을 들으니까 되게 현타가 오더라고요. 굳이 내가 돈 주고 사용할 메리트를 크게 못 느꼈던 것 같아요. 이렇게 점차 민심이 돌아서면서 이용자는 꾸준히 줄었고 결국 해외 음원 서비스에 1위를 넘겨주게 된 건데요. 발등에 불 떨어졌다고 느낀 걸까요? 최근 멜론은 장기 미이용 고객에게 돌아와요 멜로너 이벤트로 2만원 캐시를 뿌리고 사이트 첫 화면에서도 2개월 특가 이벤트를 크게 걸어둔 모습입니다. 어떻게든 반등을 꾀하고 있는 멜론, 탈출구가 있을까요? 결국 요즘 사람들이 음악을 듣는 방식은 한두 곡 정도 선택을 한 다음에는 자동 추천 기능에 나의 감상 패턴을 맡기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런 알고리즘이나 AI를 통한 추천 기능 혹은 플레이리스트 기능이 좀 더 활성화되어야 될 것 같고, 결국에는 해외 음악
스트리밍 플랫폼과의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그들만큼의 넓은 음원 풀을 갖고 그거를 제공할 수 있어야 될 텐데 더 많은 음원을 확보해서 효과적으로 소비자들에게 다가가게 할 수 있는 전략이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토종 음원 서비스가 전반적으로 힘을 잃고 있고 앞뒤로 외래종 플랫폼이 자리 잡은 상황. 진퇴양난에 빠진 멜론이 과연 예전의 자리를 되찾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손가락 위에서 영롱하게 빛나는 반짝임. 변하지 않는 아름다움과 영원함을 상징하는 다이아몬드입니다. 그런데 이 영원할 것만 같은 다이아몬드의 명성이 요새 흔들리고 있습니다. 난 몰라 힘들거든. 순애, 다이아가 그렇게도 좋아? 누가 좋대요? 이쁘댔지. 다이아몬드, 흔히 사랑의 징표하면 생각나는 보석이죠. 순수한 탄소 덩어리에 지나지 않지만 오색 찬란하게 빛을 발하는 광채. 그 아름다움은 수백 년간 이어지며 결혼시장의 대표 예물로 자리 잡았는데요. 그런데 이런 다이아몬드 명성에 금이 가기 시작한 건 인공 다이아몬드. 그러니까 랩 다이아몬드가 등장하면서부터입니다. 고온 고압의 특수 환경을 통해 다이아몬드 씨앗을 만들고 이걸 키워나가는 원리인데요. 큐빅 같은 단순 모조품이 아니라 성분과 경도, 광채까지 똑같은 그야말로 다이아 그 자체입니다. 전문 감정사들조차 특수 장비를 활용해야만 구별해낼 수 있다고 합니다. They're chemically the same material as the natural stones. They're imperceptible. You can't see whether they're lab grown or natural. 가격은 천연 다이아몬드의 10분의 1 수준. 채굴 과정이 필요 없어 환경 파괴나 인권 문제에도 자유롭다는 점이 소비에 불을 지폈다는 평가도 나옵니다. 이 때문에 물건의 가치관이나 윤리성에도 주목한다는 이른바 젠지, 알파 세대가 랩 다이아의 주 소비층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등급이 높으면 높을수록 랩 다이아몬드와 천연 다이아몬드의 가격 격차가 정말 크게 벌어지는데, 그래서 랩 다이아몬드에 대한 추세가 많아진 것도 있고, 환경 훼손이나 인권 문제 같은 그런 윤리적인 문제에 관심이 되게 높아지는 사회적 분위기에 따라서 관심을 갖는 사람들도 많아진 것 같아요. 이 같은 움직임은 전 세계적으로도 확인됩니다. 특히 약혼 반지 문화가 가장 발달한 미국의 경우 랩 다이아 비중은 이미 천연 다이아를 추월했습니다. 공식 석상에서 랩 다이아를 착용하고 나오는 유명 인사의 모습도 심심찮게 볼 수 있는데요. 지난해 기준으로 전 세계 다이아몬드 시장의 약 12%가 이 랩 다이아몬드로 대체됐고요. 미국과 한국의 온라인 플랫폼에서는 랩 다이아 판매 비중이 이미 20%를 넘어선 상황입니다. 현재 글로벌 랩 다이아몬드 시장 규모는 약 240억 달러. 한화로 34조 원을 넘겼는데요. 반대로 천연 다이아몬드의 가격은 2022년 3월을 정점으로 끝없이 곤두박질치는 중입니다. 천연 다이아 가격의 폭락은 랩 다이아의 부상도 있지만 세계 2위 다이아 소비국인 중국의 결혼율이 줄어든 것이 영향을 끼쳤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실제로 2013년 1346만 건에 달하던 중국의 혼인 건수는 지난해 약 610만 건으로 10년 새 반토막이 났는데요. 결혼 자체가 줄어드니 자연스레 다이아몬드 소비 시장도 쪼그라든 겁니다. 다이아몬드는 영원하다 라는 슬로건을 만든 영국 귀금속 기업 드비어스도 130여 년 만에 최대 위기를 맞았습니다. 지난해 매출은 23%나 줄었고 재고 물량만 20억 달러 어치가 쌓이며 매각 위기에까지 놓였는데요. 덩달아 드비어스의 주요 파트너였던 아프리카의 모범생 보츠와나도 역성장에 빠졌죠. 이 나라 재정 수입의 약 30%, 외환 수입의 75%를 차지하는 절대적 기둥이 바로 다이아몬드였기 때문입니다. 채굴이 필요 없는 랩 다이아가 대세가 되니 천연 다이아로 먹고 살던 보츠와나에선 수천 명의 국민이 실업자로 전락했는데요. 결국 보츠와나 정부는 다이아몬드 직접 판매를 선언하며 자원 통제권을 강화했지만 여전히 경기 전망은 어둡기만 합니다. 랩 다이아몬드의 인기는 귀금속 산업 전반의 재편으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통 다이아몬드의 그림자가 아닌 윤리적 가치와 기술 혁신이 결합한 신럭셔리 귀금속이다. 미국 경제 전문지 포브스는 랩 다이아의 시장 가치를 이렇게 설명하는데요. 쌍둥이의 등장에 다이아몬드 시장 자체가 붕괴될 거란 전망도 나옵니다. 실험실에서 만든 다이아몬드가 캐럿당 10달러까지 떨어진다면 누가 다이아몬드를 사려고 하겠냐? 매력을 잃게 될 거란 분석인데요. 영원할 것만 같던 보석계 황제의 급작스런 몰락. 과연 다이아몬드 시장은 앞으로 어떻게 변화하게 될까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알려주세요. 요즘 환율이 왜 이렇게 오르냐는 말 정말 많이 들리죠? 현재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1,400원대 중반까지 올라섰습니다. 2009년 금융위기 때 1,500원을 위협하던 수준에 또다시 가까워진 건데요. 원달러 환율이 폭등하며 심리적 고점인 1,500원 선마저 넘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환율이 급등한 원인이 해외 주식 투자자, 이른바 서학개미 때문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말 사실일까요? 최근 온라인에서는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의 발언이 큰 관심을 끌었습니다. 이 총재가 지금의 고환율은 한국과 미국의 금리차 때문이 아니라면서 서학개미를 언급한 겁니다. 젊은 분들이 하도 해외 투자를 많이 해서 왜 이렇게 해외 투자를 많이 하냐고 물어봤더니
정말 깜짝 놀랐어요. 답이 쿨하잖아요. 이렇게 딱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금리 뭐 이런 게 아니라 그래서 이게 무슨 유행처럼 막 커지는 게. 개인들의 해외 주식 매수가 늘면서 환율을 더 끌어올리고 있다는 취지의 설명인데요. 이 총재는 우리나라만의 독특한 현상이라고 강조하며 해외 주식 투자 쏠림을 막으면 환율 상승이 빠르게 조정될 수 있다고도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개인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황당하다는 반응이 적지 않습니다. 환율 관리는 분명 국가의 책임인데 왜 일개 개미한테 떠넘기냐는 겁니다. IMF 때는 국민 과소비 때문에 외환위기 왔다더니 이번엔 환율 상승을 서학개미 탓으로 돌리고 있다며 분개 섞인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이런 분위기 속 정부가 해외 주식으로 얻은 수익에 세금을 올린다는 허위 정보까지 한때 퍼지기도 했는데요. 그렇다면 정말 서학개미가 고환율을 부추기고 있는 걸까요? 제가 봐도 서학개미들 입장에서는 좀 억울할 수 있는 부분일 것 같아요. 국민연금이 한 34%, 그다음에 서학개미가 23%를 차지하고 있어요. 규모로 보면은 국민연금이 훨씬 더 큰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왜 서학개미만 자꾸만 얘기가 되느냐? 10월하고 11월 최근 2달 동안에 서학개미의 투자가 폭발적으로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개인 투자자가 10월과 11월에 사들인 해외 주식만 123억 3천만 달러,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는데요. 공교롭게도 이 시기 환율이 1,400원대에서 1,470원대로 급등하면서 서학개미가 주범으로 주목받게 된 측면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는 국내 증시의 투자 매력이 떨어지고 미국 IT 시장으로 자금이 강하게 쏠리는 흐름이 겹쳐 나타난 결과라 환율 상승을 서학개미 때문만으로 해석하는 건 무리라는 지적입니다. 수익률 차이죠. 미국이나 다른 데 투자했을 때 수익률이 국내 기업 수익률보다 높기 때문에 세금을 물고 들어서 지금 가는 거거든요. 미국이 워낙 테크 기업들이 최근에 약진하고 있고 자본시장 정비가 잘 돼 있으니까. 서학개미들 사이에선 왜 원화값만 유독 약세를 보이느냐는 반문도 나옵니다. 최근 태국 바트 환율도 오르고 있는데 이것도 서학개미들이 태국 주식 많이 사서 그런 거냐는 겁니다. 실제로 지난 한 달간 원화는 글로벌 최악체 통화 수준으로 전락했습니다. 베트남, 필리핀 등 일부 동남아 통화보다도 낙폭이 더 컸습니다. 결국 달러가 들어오는 족족 빠져나가고 있다는 뜻인데 그 배경으로 한미 금리 역전이 꼽힙니다. 1.5%포인트 차이로 미국이 더 높거든요. 미국 달러가 이자를 더 쳐주니 자연스럽게 달러를 보유하려는 수요가 늘 수밖에 없습니다. 기업들이 해외에서 번 달러를 당장 환전하지 않는 점도 영향을 주고 있는데요. 앞으로 3,500억 달러에 달하는 대미 투자를 해야 하니 달러를 계속 쥐고 있으려는 겁니다. 우리 원화가 유독 약한 이유가 여러 구조적 문제인데 저성장, 고령화, 저출산, 잠재 성장률 하락, 기업 신뢰 부족 이것으로 인해서 결국에는 일반 투자자나 글로벌 투자자들이 이제 해외에 더 집중하게 되는 것이죠. 이제 퍼펙트 스톰으로 동시에 터진 거라 볼 수 있겠습니다. 서학개미들 사이에선 정부가 올해 2차례 소비 쿠폰 지급 등 경기 부양을 위해 시중에 돈을 풀면서 환율이 오른 거 아니냐는 의견도 나옵니다. 정부의 재정 정책에 더해 미국에 비해 금리도 낮으니 유동성이 늘어난 게 환율 상승의 원인이라는 주장입니다. 환율이 올라가는 이유 중에 하나가 원화가 싸져서 그런 건데 단기적으로는 지금 통화량이 늘어나는 거가 있는 거고 서학개미가 일정 부분 역할을 했을지는 모르겠지만 주된 요인이라고 보기는 좀 어렵죠. 서학개미들의 반발이 이어지는 사이 국민연금도 논란의 중심에 섰습니다. 정부가 환율협의체를 꾸리면서 외환시장 큰손인 국민연금을 처음으로 포함했는데 국민 노후자산을 동원하는 거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 겁니다. 연금의 해외 투자가 단기에 집중되면서 물가 상승, 구매력 약화에 따른 실질 소득 저하로 이어질 경우 지금 당장의 국민 경제 민생에 미칠 부정적인 영향도 고려해야 합니다. 정부는 환율 방어에 국민연금을 동원하는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지만 우려 섞인 시선은 여전합니다. 세상에 공짜가 없다고. 그렇다면 우리 노후소득에 대한 수익률이 손해를 좀 봐야 되는 거겠죠. 나중에 과거처럼 내려갈 것이냐 아니면 새로운 질서 뉴노멀이냐를 따져보면 뉴노멀에 가깝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국민연금에서 손실만 생기고 환율 방어하는 게 큰 의미는 저는 없어 보이긴 하거든요. 금리 정책을 좀 정상화하고 잠재 성장률을 제고해서 결국에는 전체적으로 우리 국민들뿐만이 아니라 해외 투자자들이 한국에 투자할 수 있게 매력 있는 투자처로 만들어야지만 우리 증시도 활성화되고 또 이런 환율의 어떤 문제들도 해결될 수 있지 않을까. 결국 원론적이지만 환율 안정화를 위해서는 우리 경제의 기초 체력이 한 뼘 더 성장해야 한다는 건데요. 1,400원대 고환율 시대,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7,500명, 13,000명, 35,000명. 이름만 들어도 아는 유명 기업들이 2030년까지 줄이겠다고 예고한 인원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현장은 공장 폐쇄, 급여 삭감, 교대 축소까지 이미 비상모드인데요. 지난 1년 동안만 해도 11만 명이 넘는 노동자가 일터를 잃었다는 이곳. 한때 유럽의 엔진이라고 불리던 나라, 독일입니다.
아니 경제 상황이 얼마나 안 좋길래 이런 역대급 규모의 구조조정까지 하는 거야 싶잖아요. 사실 독일 경제는 이미 몇 년 전부터 빨간불이 켜져 있었는데요. 결과적으로 올해 OECD 기준 경제성장률 최하위권, 분기별로 봐도 올해 2분기 기준 마이너스 0.3%로 유럽연합 평균이 0.2%인 걸 감안하면 사상 첫 3년 연속 역성장도 피하기 어렵다는 분석이 많습니다. 일자리 구하기 어려운 점은 확실히 저는 느껴지는데요. 특히 요즘에 많은 회사에서 구조 조정을 해서 좀 팀을 축소하는 것들을 많이 보고 더 큰 문제는 이게 일시적인 침체가 아니라 산업 전반에서 체감되는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는 건데요. 특히 이 산업에서 가장 크게 직격탄을 맞았다고 해요. 특히 제조업이나 자동차 업계에 계신 분들은 확실히 레이오프 바람도 많이 불고 투자도 많이 얼어붙어서 힘들다고 들었습니다. 앞서 말한 대규모 감원도 대부분 자동차 업계 이야기인데요. 지난 1년 동안 줄어든 일자리의 절반 이상이 자동차 분야였거든요. 자동차 하나 만들면 공급망 네트워크가 굉장히 거대하게 존재를 하잖아요. 그래서 구조조정이 발생을 하면 부품사, 협력사로 이게 전부 다 전이가 되거든요. 그런데 독일은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잖아요. 그 중에서도 자동차가 핵심인데 이거 어쩌다 이렇게 된 걸까요? 독일은 오랫동안 제조 강국으로 20세기 산업화의 성공은 이끌었을지 모르지만 지금의 디지털 AI 기반의 새로운 산업 패러다임에 대응하기에는 너무 느리고 변화에 둔감한 구조가 되었다라는 점입니다. 과거엔 독일 경제를 키운 구조가 이제는 걸림돌이 된 거라는 건데 독일 경제가 이렇게까지 흔들리는 이유 단순히 기술 전환 때문일까요? Die Gaspreise liegen den Faktor 3 über denen in China und sogar den Faktor 5 über denen in den USA. 우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여파로 러시아산 에너지가 막히면서 에너지 대부분을 수입하던 독일은 가격이 폭등했어요. 그 영향으로 철강, 화학 같은 산업이 흔들렸고 결국 제조업 전체가 타격을 받게 된 겁니다. 게다가 미국이 관세를 올리면서 수출 중심의 독일 산업은 더 큰 부담을 안게 됐죠. 또 다른 이유는 이 나라에 있다는데요. 가장 구조적인 원인은 중국 의존 구조의 붕괴에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중국이 자체 기술력을 키워서 독일 제품을 좀 대체하기 시작한 게 굉장히 큰 이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사실 중국은 지난 8년 동안 독일의 최대 수출국이었는데요. 수출의 절반이 중국 덕분이라고 할 정도였죠. 그런데 그동안 중국이 기술력을 키워 자국 내수 시장을 빠르게 장악하더니 급기야 독일로 수출까지 하는 상황인 건데요. 지난해 독일이 수입한 전기차 5대 중 2대는 중국산이었다고 해요. 이후 유럽의 관세 부과와 최근 중국 경기 둔화로 수출이 잠시 줄었지만 중국은 여전히 가격과 기술 경쟁력에서 독일을 가장 크게 위협하는 나라로 꼽히고 있습니다. 이렇게 잘 나가던 독일이 흔들리자 유럽 경기에도 먹구름이 들이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 제조업 중심의 경제, 그리고 높은 중국 의존도까지 어딘가 묘한 기시감이 드는데요. 독일 사례가 사실 한국 경제에 굉장히 구체적인 경고 신호를 보내고 있다라고 해석할 수가 있어요. 한국의 제조업 비중이 GDP의 약 27%거든요. 독일이 20%니까 오히려 우리가 더 높습니다. 인구 고령화와 노동시장도 보면은 고령화 속도가 독일보다 우리가 훨씬 빨라요. 우리나라 역시 수출 자체가 반도체, 자동차, 조선, 화학 같은 몇몇 산업에 집중돼 있고 거기다 인구 고령화에 따른 노동시장 변화가 크다는 점까지 독일의 위기가 남일이 아닌 이유입니다. 지금의 상황은 독일인들이 인식하기에는 산업 변환을 둘러싼 정부와 기업, 노동시장 간의 이해가 엇갈리고 멈춰있는 것은 아니고 움직이되 방향을 잃은 상태, 그러니까 산업 전환 과정에서의 혼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게다가 독일은 총리 중심의 내각제 국가라 정책 전환에 시간이 오래 걸려 위기 대응이 더디다는 지적도 있는데요. 장바구니 물가, 외식비도 전반적으로 올랐고요. 특히 제가 사는 베를린의 경우에 집 월세가 4년 내에 30%, 40% 이상이 올랐어요. 그래서 더욱더 생활비나 여가비에 쓸 여유가 없어진 건 사실입니다. 물가 상승부터 일자리, 주거비까지 지금의 침체는 단순히 경기 둔화가 아니라 실물 경제 전반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과연 독일은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까요? 또 우리는 독일을 보며 어떤 준비를 해야 할까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3, 2, 1 지난달 인도 문바이 증권거래소에서 힘차게 타종하며 상장한 국내 기업, 바로 LG전자 인도 법인인데요. 상장 첫날 주가가 50% 급등하며 인도 기업 붕괴 역사상 2008년 이후 최대 규모의 자금이 몰린 비결, 바로 인도 맞벌이 가정의 필수템이 되어버린 K가전에 있습니다. सुन, इससे नहीं होगा ये, गर्म पानी से अलग से साफ कर इनको। अरे मुझे करने की जरूरत नहीं है क्योंकि LG डिशवॉशर है ना।
인도 음식 특유의 향신료와 기름을 말끔히 없애주는 식기세척기, 모기를 쫓아주는 실링팬과 정전이 잦은 인도에서 전력이 끊겨도 최대 7시간을 버틴다는 냉장고, 인도 전통 음식인 난을 노릇하게 데울 수 있는 전자레인지까지. 요즘 인도에서 제일 핫한 가전제품들 대부분 한국산입니다. K가전만의 품질과 한국 특유의 밀착 마크형 AS, 현지에 꼭 맞춘 제품화 전략을 모두 버무려 인도 시장을 선점한 건데요. 특히 2000년대 초 추억의 아이템이던 요 꽃무늬 냉장고는요, 화려하고 반짝거리는 문양을 선호하는 인도인들의 취향을 제대로 저격하며 트렌디한 아이템이 됐는데요. 그 결과 지난해 LG전자는 인도 가전 시장 중 세탁기와 냉장고 부문에서 최고의 브랜드 1위를 달성. 상장 직후 단숨에 시총 18조 원을 돌파하며 한국 LG전자 본사 시총마저 앞질러버렸습니다. 쟁쟁한 현지 기업들을 제치고 소비내 구제 기업 시총 1위라는 기록을 썼는데요. 그런데 말이죠. 한때 인도는 외국 기업의 무덤으로도 불릴 만큼 뚫기 쉽지 않은 시장으로 통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이곳 인도에서는 시에로가 생산도 되기 전에 12만 대 예약을 기록했습니다. 시에로 좋아요. 90년대 초 당시 핫하던 시에로 자동차로 야심차게 진출했지만 저가 소형차 위주 시장이던 인도의 수요를 돌파하지 못한 대우자동차. 2005년 인도 현지에 제철소를 지으려다 주민 반대로 무산된 포스코 등 많은 기업들이 눈물을 머금고 백기를 들었는데요. 유독 K가전만 성공적으로 시장을 파고든 이유는 뭘까? 짐작이 가시나요? 그 비결은 바로 발로 뛰며 현지 심리를 파악한 맞춤형 전략에 있습니다. 일단 국산 제품을 그냥 갖고 간 게 아니라 인도의 기후와 문화에 맞춘 전용 제품을 출시했고요. 동서와 남북 간 3,000km나 떨어진 인도 시장을 지역별로 세분화해 판매 제품과 광고를 차별화했다고 해요. 또 현지에 대형 생산 공장을 만들어 제품 가격을 낮췄고요. The biggest challenge for a working mom is that there are never enough hours in it. 2010년 이후 인도 내 맞벌이 가정이 늘고 중산층이 폭발적으로 증가한 타이밍과 맞물린 것도 긍정적으로 작용했다는 분석입니다. 14억 인구를 사로잡은 K가전, LG만 있는 건 아니죠. 같은 공식으로 LG보다 2년 일찍 인도에 깃발을 꽂은 삼성도 맹활약 중입니다. 일단 삼성 하면 스마트폰이잖아요. 2023년 인도 스마트폰 시장 점유율은 중국의 저가 공세를 제치고 1위를 달성했고요. 인도 TV 시장에선 9년째 판매 대수 1위 왕자를 지키고 있는데요. 삼성의 현지화 전략도 힘을 발휘했습니다. 인도식 요거트인 커드를 제조하고 보관할 수 있는 냉장고, 힌디어 기능을 넣은 AI 세탁기, 가정용 피클을 제조하는 전자레인지 등 현지화 제품을 선보이며 가정집 필수템 이미지를 굳힌 건데요. 인도 정부가 완제품의 수입을 금지를 하는 경향이 있어요. 일찌감치 진출한 한국 기업들이 현지화를 잘해서 현지에서 잘 생산하고 있다 보니까 인도 로컬 브랜드와의 경쟁에서는 우리나라 회사들이 물건을 더 잘 만들죠. LG 같은 경우는 인도인들 중에 상당수가 인도 브랜드로 인식을 하고 있을 정도로 현지화가 굉장히 잘 돼 있고요. 인구 14억 6천만 명, 중위연령 28.8세인 젊은 나라 인도는 빠르게 성장 중입니다. 올해 IMF의 발표에 따르면 인도의 예상 GDP는 4조 1,300억 달러, 미국과 중국 등에 이어 세계 5위에 올랐는데요. 과거 식민 지배국이던 영국을 한 단계 앞지른 이례적인 사례입니다. 그만큼 잠재력이 풍부한 인도 시장에서 뿌리를 단단히 내린 K가전. LG전자는 올해 세 번째 현지 가전 공장 착공에 나섰고 삼성전자도 인도 첸나이 가전 공장에 1,700억 원 규모의 추가 투자를 지시하며 스퍼트를 올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 업체의 초저가 전략과 환율, 규제 리스크는 우려되는 부분이기도 한데요. 기업의 무덤으로 불리던 인도에 30여 년간 묵묵히 일궈낸 K가전의 성장 스토리. 앞으로도 인도에서 가전은 역시 메이드 인 코리아지 라는 말을 이어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알려주세요. 의원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홈플러스는 제가 관여하는 파트, 우리 법인과 개인 자금 여력이 부족합니다. M&A를 성사시켜야 합니다. 많이 좀 도와주십시오. 지난 14일 홈플러스 대주주인 MBK 파트너스 김병주 회장이 국정감사에 출석했습니다. 김 회장이 홈플러스 사태와 관련해 국정감사 같은 공개석상에 선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국민께 심려 끼친 데 죄송합니다.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나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던 김 회장은 홈플러스 사태와 관련한 질의에 내 소관이 아니다, 관여한 바 없다는 말로 일관했습니다. 본인은 대기업 총수가 아니라며 사실상 홈플러스 회생에 대한 자신의 책임은 없다고 부인한 겁니다. 3월 홈플러스 회생 신청한 이유가 무엇으로 알고 있습니까? 의원님, 그 회생 절차는 제가 권한이 없는 겁니다. 잠깐만요. 지금까지 이렇게 얘기했는데 회생 신청한 이유도 모른다고요? 말이 됩니까? 장난합니까 지금? 국내 2위 대형마트 홈플러스가 기업 회생 절차, 법정 관리에 들어간 건 올해 3월입니다. 누적된 경영난이 원인이었습니다. 2021년부터 시작된 적자가 4년 연속 이어진 건데요. 누적 영업손실만 9천억 원에 달합니다. 부도를 막고 회사를 정상으로 영업할 수 있는 길은
회생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신용 등급이 하락하며 회생 절차를 밟게 된 홈플러스. 현재 새 주인을 찾고 있지만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홈플러스를 사겠다는 기업이 나타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시장에선 인수 후보로 여러 유통기업이 거론되고 있지만 하나같이 사실무근이라며 선을 긋고 있습니다. 홈플러스가 매력적이질 않잖아요. 누가 보더라도 그때 7.2조로 인수를 했는데 기본적으로 너무 비싸게 샀잖아요. 경기 상황도 좋지 않고 이제 온라인 유통으로 이미 많이 바뀐 상태이고 그래서 오프라인이 사실 점차적으로 성장이 지금 꺾여 있는 상태거든요. 조 단위에 이르는 매각 대금과 부채, 침체된 내수 상황과 약화한 시장 경쟁력이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결국 법원에 회생 계획안 제출 시한을 약 한 달 앞두고 홈플러스 측은 공개 입찰에 나섰는데요. 마땅한 인수자가 없다면 청산 수순을 밟을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홈플러스를 계속 운영하는 것보다 청산할 때 가치가 더 높다는 평가 보고서도 이미 나왔습니다. 국감장에서도 홈플러스 회생에 대한 의지를 묻는 질의가 잇따랐습니다. MBK와 같은 이런 기업 사냥 사모펀드들이 한국의 중요한 기업 생태계를 지금 초토화시키고 있어요. 결국 인수자 없다 그러면서 청산 절차로 가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실제로 MBK는 2009년 철제 구조물 제조사 영화 엔지니어링을 인수했다가 적자에 시달리자 7년 만에 법정 관리를 신청하고 이듬해 회사를 팔아버렸습니다. 사모펀드는 원래 처음부터 구조조정을 해서 팔고 나가게 되는 게 목적이야. 자기가 오너가 되겠다는 게 아니에요. 이거 뭐 사서 이렇게 저렇게 손을 본 다음에 그냥 팔고 나가겠다는 거죠. MBK는 홈플러스 자산을 담보로 돈을 빌려 홈플러스를 인수했는데요. 이 빚을 갚기 위해 알짜 점포를 줄줄이 팔아치웠습니다. 물류센터까지 포함하면 모두 28곳. 사모펀드에 자기들 갖고 있는 자금은 한 20-30%밖에 안 되고 나머지 60-70%를 차익 매수 방식으로 인수를 하게 되면은 부채 부담이 커서 그 부채를 빨리 이제 갚아야 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제 구조조정을 할 수밖에 없고 문제점이 많을 수밖에 없죠. 투자는 덜하고 성장을 외면한 채 빚 갚고 회사를 다시 매각하는 데만 관심을 둔 거 아니냐는 비판인 겁니다. MBK는 애초 올해 안에 점포 15곳을 폐점하겠다고 밝혔다가 여당 지도부까지 나선 중재에 일단 한 발 물러섰는데요. 법정관리 후폭풍으로 이미 매출이 급감한 터라 직원들과 입점 점주들은 대책 마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일부 점포는 전기료도 내지 못할 만큼 자금 사정이 악화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비식품 코너를 아예 비워버리고 지금 고별전을 진행을 하고 있어요. 이번 명절 기간에 실제 고객들도 오지 않고 여러 가지 이제 적자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계속 가게 문을 열었는데 하루에 매출이 5만 원밖에 되지 않아요. 국정감사에서도 이 문제가 거론됐지만 MBK 김병주 회장은 2천억 원 현금 증여를 포함해 이미 5천억 원 사재 출연을 했다면서 추가 사재 출연에 대해서는 난색을 보였습니다. 노력은 하겠습니다만 우리 법인과 개인 자금 여력이 부족합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부자라고 지금 포브스에 나오고 재산이 14조라고 나오는데 우리 법인 가치를 매긴 것 같은데 잘 아시겠지만 저희는 비상장 회사입니다. 유동할 수 없는 가치입니다. 김 회장은 그러면서 인수합병 성사만이 살 길이라며 도와달라고 호소했습니다. M&A를 성사시켜야 합니다. 많이 좀 도와주십시오. 이제 실질적인 부도 상황이기 때문에 만약 부도가 나서 모든 매장이 문을 닫는다면 한국 내수 시장에 상당한 악재로 작용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이 지금 필요한 시점이라고 봐요. 국감 다음 날 홈플러스 측은 잠재적 인수자와의 협의는 계속 진행하고 있다며 회생계획 인가 전 인수합병 성사를 위해 필요한 모든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한때 국내 유통가를 주름잡던 홈플러스. 창립 28년 만에 매각이냐 청산이냐 하는 기로에 서 있습니다. 모든 나라가 공포에 떨었던 트럼프의 상호 관세 발표. 당시 중국부터 시작해 베트남, 일본, 우리나라까지 높은 관세율을 부과할 예정이라 밝혔고요. 이때를 기점으로 트럼프는 그동안 세계 각국의 관세 카드를 내밀며 대규모 대미 투자를 여러 건 성사시키는 등 유리한 협상을 해왔잖아요. 그런데 이거 다 무효가 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상호관세를 무기처럼 사용할 수 있었던 이유, 트럼프 마음대로 한 건 아니고 바로 미국의 국제비상경제권한법에 적힌 특별한 대통령의 권한 때문인데요. 이 법에는 국가안보, 외교정책, 경제에 위협이 생길 경우 대통령이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수입 수출을 규제할 수 있다고 적혀 있거든요. 만성적인 무역 적자 상황을 비상사태라고 판단하고 수많은 나라들을 대상으로 상호관세를 매겨왔던 거죠. 그런데 여기에 의문을 가진 이들이 있으니 지난 4월 관세 때문에 피해를 본 중소기업들이 트럼프 정부를 상대로 이거 법적 근거가 좀 부실한 거 아닙니까? 하며 소송을 제기한 거예요.
왜냐면 이 법에는 수출이나 수입에 대한 규제만 대통령의 권한으로 명시되어 있지 관세까지 조정할 수 있다는 이야기는 그 어디에도 없거든요. 규제한다라는 문구를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이제 가장 쟁점이었고 1심, 2심 모두 관세를 부과한다라는 것이 이 규제한다라는 것에 포함된다라고 해석할 수 없다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두 법원 모두가 IEPA가 허용하는 범위를 벗어났다라고 판단을 했고요. 대통령이 행사하려면 훨씬 더 명확한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는 취지입니다. 1심과 2심에서 연이어 패배를 맛본 트럼프 정부는 결국 대법원으로 사건을 넘겼고요. 현재 9명으로 이루어진 대법관들이 해당 사건을 심리 중인데요. 미국 연방대법원은 현재 보수 성향 대법관이 6명으로 진보 성향 대법관보다 많고 보수 성향 대법관 중 3명은 트럼프가 직접 임명한 사람들이라 이러다 트럼프 정부 측이 이기는 거 아니야? 하는 반응도 많았지만 실제 재판 분위기는 예상과 다르다고 합니다. 구두 변론 분위기만 보면 트럼프 대통령에게 다소 불리한 흐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보수 성향 대법원들도 IEPA 문헌만으로는 관세 권한을 인정할 수 있느냐라는 회의적인 질문을 여러 차례 던졌거든요. 그리고 해외 예측 시장에서도 보면 트럼프 승소 가능성이 40%대였다가 지금은 20%대로 떨어졌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어요. 특히 대법관은 과세 권한이 원래 의회의 핵심 권한이라는 점을 강조했는데요. 과세는 연방헌법 1조에 탁 박혀있는 의회의 독립된 권한인데 트럼프가 IEPA로 관세를 마음대로 할 수 있다? 그것도 기간 제한 없이 엄청나게 많은 나라를 대상으로? 이거 미국의 정치 구조의 근간을 흔들어버릴 수도 있는 문제라 단순히 트럼프 정부의 상호관세 부과가 합법인지 위법인지 판단하는 재판으로만 볼 수 없다는데요. 승소를 할 경우에는 대통령의 경제적인 권한이 비약적으로 확대가 돼서 의회라든지 행정부라든지 사법부 내 권력 구조가 근본적으로 재편될 수 있다라는 평가가 있습니다. 일방적인 조세 조치를 정당화하는 근거로 활용을 하고 의회에서 별도로 규제를 하기가 쉽지가 않기 때문에 사실은 상당히 위험이 높아 보입니다. 대법원 판결이 나오기 전까진 아무도 모르는 일이긴 하지만 이렇게 대법관들도 트럼프 정부의 관세 부과에 회의적인 만큼 현재로서는 트럼프 정부가 패소할 거야 라고 보는 시선이 지배적인데요. 만약 그렇게 된다면 IEPA법을 기반으로 여태 여러 나라를 대상으로 부과했던 상호관세는 모두 철폐되고요. 여태까지 상호관세를 지불했던 많은 나라의 기업들도 관세로 냈던 돈 돌려줘 요구하며 환불을 요청할 가능성이 생기지만 모든 기업이 돈을 돌려받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이 환급 관련돼서는 사실은 견해가 조금 다니고 있는데요. 직접 이 건을 다투는 원고들은 나름은 환급이 명확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른 기업들이 만약에 환급을 받고 싶으면 관세 정산이라든지 환급권 보전을 위해서 이의제기 절차라든지 이런 절차를 별도로 밟아야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 이 상호관세 문제 완전히 끝난 게 아닌 게 트럼프 정부의 패소 후에도 다른 방법으로 여전히 상호관세를 받을 수 있는 여지는 충분히 남아 있습니다. 위법이 되더라도 이 IEPA 적용을 넘어서서 불공정 무역에 대한 보복 관세 조항이나 국가안보 이유로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그런 조항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사용해서 관세를 다시 재구성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들이 충분히 남아 있어요. 실제로 레빗 대변인도 공식 석상에서 우리는 항상 플랜 B가 있다고 엄포하며 다른 법적 근거를 통해 고율관세 정책을 유지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상황인데요. 다른 방법이 여럿 있음에도 트럼프는 현재 소송에서 지면 미국의 파괴적인 결과가 될 거라고 경고하면서요. 관세로 불러온 경제 효과가 엄청 크다고 강조하는 중입니다. South Korea, $350 billion. Without this, we're not talking about that kind of money. 도대체 왜 트럼프는 이 판결에 이렇게까지 사활을 거는 걸까요? 트럼프 대통령이 야심작이었던 만큼 취임을 올해 하자마자 상징적으로 내린 조치가 위법 판결이 나게 되면 약간 자신의 정치적인 영향력에 약간 스크래치가 난다 볼 수도 있겠죠. 트럼프 정부가 임기 초부터 선보인 주요 정책, 관세, 연관되어 있는 국가들이 너무 많고 미국뿐만 아니라 세계 정세에 영향을 미치는 일이라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신속심리 신청을 했고요. 대법원에서 이를 받아들여 빠른 속도로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이례적으로 심리 일정을 굉장히 단축을 하고 있습니다. 통상적으로는 2026년 여름 직전에 보통은 판결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번 판결 같은 경우에는 내년 1, 2월 정도에도 가능하다라는 관측도 있습니다. 이번 상호관세 판결이 트럼프 대통령의 정치적 성패를 가를 순간이 될 거라는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아주 이르면 올해 안에도 재판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데요. 전 세계의 이목이 쏠리는 이번 재판, 과연 어떤 결론이 나올까요?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알려주세요. 짜장면 시키신 분! 철가방 배달과 초고속 인터넷, 새벽 배송과 한강의 기적까지 한국인 특유의 빨리빨리 문화가 낳은 산물인데요. 그 중에서도 달콤한 맛으로 혁신을 일으킨 게 있죠. 한 번에 커피와 프림, 설탕을 쏙! 커피 믹스입니다. 한동안 아이스 아메리카노에 밀려났던 한국인의 원조 최애 커피가 최근 부활하고 있습니다.
노란색 길쭉한 막대 모양. 한국인이라면 익숙한 사진 한 장과 함께 등장한 질문. 혹시 이거 한국에서도 인기 많나요? 미국 최대 온라인 커뮤니티 레딧에 이 질문이 올라오자 댓글은 폭주했습니다. 김치보다 유명할 듯. 모든 한국인의 카페인 공급원임. 스틱으로 섞는 게 완벽한 마무리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외국인들도 K 커피 믹스 찬양에 나섰는데요. 한국 잠깐 살았을 때 나랑 와이프랑 푹 빠졌음. 솔직히 다른 나라들도 저렇게 맛있는 인스턴트 커피 만드는 법 배워야 돼. 멋진데? 완전 똑똑한 마케팅 전략인 듯. So I'm not a milk coffee fan. I'm just saying, but I like this coffee. SNS에선 이 커피 믹스를 활용한 기상천외한 레시피들도 인기입니다. 아이스 커피 믹스 라떼, 커피 믹스 아이스크림, 컵케이크까지 별의별 이색 레시피들이 눈길을 사로잡는데요. 사실 이 커피 믹스가 처음 등장한 건 49년 전인 1976년입니다. 커피 둘, 설탕 하나, 프림 둘. 따로 일일이 타는 번거로움을 참을 수 없던 나머지 한꺼번에 합쳐버린 거죠. 이후 풍부한 향을 담은 부드러운 커피로 연구를 거듭해내놓은 게 바로 1989년 등장한 맥심 모카골드인데요. 특유의 간편함과 달달한 맛으로 IMF 시절 K 직장인의 애환을 녹여주며 탕비실 필수품이 됐죠. 그러다 2000년대에 접어들면서 우후죽순 생겨난 커피 전문점 공세에 밀려 그만 뒷방신세로 전락하고 마는데요. 그런데 요새 이런 분위기가 확 바뀐 겁니다. 그 이유 혹시 짐작이 가시나요? 네, 역시 고물가 때문입니다. 월급 빼고 다 오르는 지금 비싼 카페 대신 스틱 하나면 완성되는 커피 믹스가 가성비로 주목받는 건데요. 국내 커피 믹스 시장 점유율 1위인 동서식품은 지난해 매출이 10년 만에 증가세로 돌아섰습니다. 한 푼이라도 줄여보려는 이른바 짠물 소비에 MZ세대를 겨냥한 팝업 스토어 같은 신선한 마케팅도 커피 믹스 매출에 도움이 됐다는데요. 해외에서도 인기가 좋아 전체 커피 제품 수출액은 지난해 2억 8천만 달러를 넘어서며 전년 같은 기간보다 16% 가까이 늘었습니다. 그런데요, 이 여러 커피 믹스 중에 딱 하나 수출을 하고 싶어도 못하는 커피 믹스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이 맥심 커피 믹스인데요. 아니, 커피 믹스 하면 딱 떠오르는 게 이 노란색 길다란 스틱인데 어쩌다 수출길이 막힌 걸까요? 그건 바로 지분 구조 때문입니다. 1968년 동서식품은 글로벌 식품기업인 몬델리즈와 5대5 지분으로 합작법인을 세웠는데요. 회사의 상징인 맥심과 맥스웰은 이 무렵 제조 기술을 제휴하며 탄생했고, 그래서 직접 수출은 불가. 해외 판권은 모두 몬델리즈가 소유할 거야에 합의한 거죠. 당시 몬델리즈는 이미 커피 기업 JDE 피치를 갖고 있었기에 경쟁을 우려하면서 동서식품의 수출을 막은 겁니다. 국내 1위 점유율의 커피 믹스 기업이 정작 국산 히트 상품을 수출하지 못한다니 정말 아이러니하죠? 최근 몬델리즈가 경쟁 지분을 정리하며 수출 재개설에 고개를 들고 있지만 여전히 수출길은 불투명하다고 합니다. 이 같은 공백은 후발주자들이 대신 채우고 있는데요. 국내 점유율 2위 체인 남양유업, 프랜차이즈 카페 이디야가 만든 믹스커피들이 미국, 중국, 인도네시아 등에 수출되고 있는 겁니다. 고물가와 함께 다시 주목받고 있는 커피 믹스. 하지만 국내 시장에만 머무르고 있는 원조, 맥심의 현실은 아이러니합니다. 언젠가 이 맥심 스틱 하나가 전 세계 입맛을 사로잡는 K 커피 믹스로 활약할 수 있게 될까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알려주세요.